그래서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교재 204페이지에 4번 증빙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거래는 증빙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4번의 증빙은 출장 품위서. 출장 품위서라는 것은 이제 회사 내부 서류죠. 회사 내부 서류. 출장을 다녀오겠다라고 하는 그 내부 결제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오상식이라고 하는 영업부장이 2019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런 지역을 매출거래처 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여비를 계략적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물론 이 여비를 여기서 계산이라는 건 돈 주고받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아이의 계산은요, 뭐 대략적으로 산정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 회사 내부의 여비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뭐 하루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없다면은 뭐 계략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식대 등을 추산을 해보니까 5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50만 원을 청구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오상식 부장에게 출장 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분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4번 증빙이죠. 그래서 분계는 차변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요,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가지급금. 아직은 비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돈 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대변은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회사의 현금이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대변은 현금 50만 원 자산 감소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오성식 부장이 돈을 다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장을 다녀와 봐야 이 50만 원을 어디 썼는지, 출장을 다녀와 봐야 이 50만 원을 어디 썼는지를 알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비용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업무 가지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잡아둔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출장을 떠날 때 여비 계산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위서를 증빙으로 해서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가지급금 개정 과목, 우리 아마 당좌자산 정의 유동자산 공부할 때 가지급금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표를 입력할 때 대변에 모두 현금이니까 대변이 현금이면 출금 전표로 한 장으로 한 줄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한 줄 알았네. 자, 여러분 회사 2220번으로 로그인을 해 놓으시고요. 그 가지급금 50만 원 자산이 증가하는 게 네네. 이해가. 잠깐만요. 요 전표는 그때 2월 20일 거는 우리가 했죠. 2월 20일. 네, 이건 했고, 요 자료는 2월 23일 전표입니다. 2월 23일.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으로 하는데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 대변이 현금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차변의 개정 과목을 비용으로 보지 않느냐 하면은 아직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 50만 원을 만약에 그 오상식 부장이 무슨 출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뭐 그 출장 지역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출장을 떠나지 않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가지고 저 50만 원을 회사에 다시 입금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개인에게 돈을 이렇게 가지급했다. 가불? 네. 개인에게 이렇게 어떤 그 어디에 얼마를 쓸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회사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돈을 이렇게 미리 주는 것을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 그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 처리를 다 해가지고 그때 그렇지. 그때 가지급금이 대변에 가가지고 자산이 없어지고 그 영수증에 의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급이라는 건 이제 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뒤에 문제에 출장여비 정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산할 때까지는 자산이다 하는 거. 예. 그래서 134번 가지급금으로 하시는데 이 가지급금이다 보니까 누구의 가지급금인지 거래처를 꼭 사원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다가 오상으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오상식이라는 개인 거래처 등록을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일반 거래처로. 그래서 업무 가지급금 받아가는 모든 사원들은 전부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3001번 오상식. 자, 저교에서는 업무 가지급금 지급이라고 하는 2번 저교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 그래서 이 가지급금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시험에서는 가지급금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습이 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업무 가지급금 요 134번 코드가 지금처럼 영업사원들이 어디 출장 떠난다 할 때 또는 관리직 사원들이 어디 출장 떠난다고 할 때 출장비를 미리 지급해주는 이런 그 경우에 가지급금이 있고 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대표이사가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그런 어떤 비용을 지출하고 왔어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뭐 법인카드가 됐던 아니면 외상을 하고 왔던 간에 법인카드가 카드로 결제를 했던 외상을 하고 왔던 외상을 회사 이름으로 하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노트북을 하나를 컴퓨터 대리점에서 샀는데 그 노트북을 우리 회사 이름으로 외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왔어. 아니면 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왔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컴퓨터를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만약에 대표이사의 자녀가 이번에 대학생이 되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니까 이제 아빠로서 하나 사준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개인적인 거죠. 업무상 지출한 게 아니죠. 그러면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회사 자산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컴퓨터 대리점에다는 회사가 외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긴 줘야죠. 근데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아줘야 되냐면은 대표이사한테 받아서 줘야 돼요. 대표이사한테. 그래서 그때도 가지급금 처리합니다.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은 미지급금. 회사 입장에서 미지급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거기 가서 외상을 하고 왔으니까 회사가 갚아주긴 갚아줍니다.
근데 차변의 개정 과목을 비품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이 컴퓨터 회사가 쓸 게 아니니까 가지급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은 지금 같은 이런 출장비 가지급은 그 출장 간 사원이 돌아오면 그것이 이제 정산이 되는데, 사장님이 업무 외적으로 쓰고 온 가지급금은 사장님이 돈을 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이 회사에 돈을 갚아야 됩니다. 아니면 급여 지급하는 날 급여에서 공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에 관한 문제는 보통 이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출장을 떠날 때 여비 계산액, 그때 가지급금.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하고 왔을 때, 그리고 회사 앞으로 외상을 하고 왔다든가 이랬을 때 그게 가지급금이다. 자, 그래서 출금전표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밑에 하단의 분계를 보시면 차변의 가지급금 50만원, 자산증가, 대변의 현금 50만원, 자산감소의 교환거래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래 내역. 이 엊그제 있었던 시험에 FAT 1급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급여 대상. 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을 때 증빙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 급여 지급 대장밖에 없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그 계좌이체를 전부 다 직원들에게 현금 봉투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회사는 아마 없겠죠. 아직은. 지금은. 근데 제가 그 80년대 초에 회사를 다닐 때는 이 계좌이체라는 것이 오히려 없었어요. 그때. 네. 이 급여 지급하는 날이면은 이렇게 봉투에다가 급여를 딱 담고, 예, 봉투 그 겉봉에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뭐 얼마. 그래서 공제할 건 뭐 얼마.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장그래시다 그러면 기본급 얼마, 직책수당 얼마, 식대 얼마, 차량 보조금 얼마, 야근 근로수당, 가족수당 얼마 해서 총 금액 300만 원. 그다음에 공제할 거 이거 이런 거. 이거 봉투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차인 지급액 283만 원 이게 봉투에 딱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봉급 받는 날이면은 저 딱 주머니에 넣고 가면서 같은 동료들하고 이렇게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없어져서 언제가 봉급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예 통장으로 막 들어가고 거기서 미리 카드 긁어대고 쓴 거를 거기서 나중에 이제 지급이 되고 막 그럴 텐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우리 회사 직원의 급여 총액이죠. 예. 급여 총액이 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차변에 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면 돼요. 판매관리비. 우리 회사는 전부 다 영업부 아니면 관리부 직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전부 판매관리비 800건대 급여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차변은 비용 발생이고 대변이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보통 예금에서 2월분 급여를 이체했잖아요. 이게 보통 예금이죠. 그러니까 이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인출됐으니까 대변이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급여는 700인데 지급은 668만 6천 원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예금 자산 감소는 668만 6천 원.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31만 4천 원을 우리가 우리 그 부채 배울 때 배웠었죠.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징수. 여기서 보면은 뭐뭐를 징수했냐면은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요 세 가지. 4대 보험인데 한 가지가 빠졌죠.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부 다 사용자 측에서 즉 기업에서만 내요. 산재보험료는 기업이 부담을 해주고 만약에 일을 하다 다쳤을 때 그 보험 혜택은 종업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사항이 없어요.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4대 보험 중에서 세 가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다가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걸 다 뗀 게 31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대변에 뭐라고 기록하죠? 부채로 기록하죠. 유동부채에서 여러분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이게 바로 예수금이죠.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31만 4천 원하고 보통예금 668만 6천 원을 더하면 차변에 있는 이 급여 총계 700과 딱 맞아요.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원천 징수를 하는 게 세금 신고를 하는 지방소득세하고 소득세는 이제 다음 달 10일 날 세금 내놓은 곳이 좀 다르죠. 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를 할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자치단체에 내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고용보험료도 뭐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는 또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해당되는 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죠. 저 뒤에 있는 것들을 한다는 게 그럼 원천 징수한다는 게 저런 거를 뭐 납부하고 한다는 거 원천 징수한다는 원천징수한다는 이야기는 소득 금액인 이 직원들의 이 소득 금액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한다. 그게 원천징수죠. 원래 그 세금이라는 건 소득자가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 국가가 오상식 장글에 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기업을 상대로 해서 걷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업무가 많고 복잡하니까 이런 원천징수라고 하는 의무를 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부여했죠. 그래서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어떤 의무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부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기업이 심부름을 해주는 거라서 그 돈 31만 4천 원은 이 기업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급여 지급하는 날은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부채잖아요. 남의 돈 가지고 있는 게 다 부채죠. 저건 예수금이라고 정리한다 이거예요. 부채로. 자, 그래서 여기다 분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행 1번의 분계는 차변에 아까 정리했던 급여 700만 원 여기 차변에 적으시고 대변은 여기 668만 6천 원은 보통예금 가로 열고 신한 668만 6천 원 그리고 31만 4천 원 예수금 31만 4천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환거래죠. 날짜는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날 차변에 급여 801번인가 그래요. 급여. 자, 급여에 거래처 있을 리 없고요. 적요는 2월 급여라고 되어 있죠. 2월분 급여. 여기다 직접 타자합시다. 2월분 급여. 네, 차변에 700만 원 입력하시고 줄 바꿔서 엔터 치면 줄 바뀌고 구분해서 4 하면 대변이 입력이 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이죠.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신한은행이네요. 여기다가 코드에다 신한 하시면 98002 하고 입력이 되죠. 자, 적요에서도 엔터를 쳐서 위에 있는 2월분 급여를 복사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대변에다가 6686 플러스 해가지고 668만 6천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면은 다시 구분해 옵니다. 또 4번 대변 하시고 이번에는 예수금 254번 예수금도 거래처가 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여기 적요 코드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 4번 적요 만들어 놨죠. 요거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엔터 그리고 대변에다가 314 플러스를 입력하시면 돼요. 314 플러스 엔터 하시면 밑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 뭐 이건 기본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 39회 지난주 토요일 시험에 이거 출제됐습니다. 이게 39회 문제인데요. 네, 여기 나왔죠? 3점짜리 문제로 왜 가려졌지 이게? 이제 보이죠? 이렇게. (2019년 7월분) 급여대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팀 직원의 7월분 급여를 급여지급일에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단 급여 및 재수당은 급여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러니까 급여 및 재수당 합계가 여기 있죠. 660. 지급 합계 660. 이거를 급여로 처리해야 돼. 801.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킨 금액은 이거죠. 차인지 금액 5925350. 공제 합계 요거 674650이 뭐예요? 이게 예수금. 예수금 그렇게 처리해요. 그래서 밑에 해답을 보면은 보세요. 800인분 급여 660만 원. 보통 대변에 보통예금 기업은행 592만 5,350원. 예수금 67415. 그렇게 하면 끝. 그래서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하는 거죠.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 급여 지급 대장, 급여 대장을 보고 회계 처리하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여섯 번째의 증빙은 여비 정산서라고 하는 증빙이죠. 이것도 이제 내부 문서죠. 회사의 내부 문서. 조금 전에 오상식 부장이 출장을 떠날 때 여비 계산액을 가져갔던 보고서도 회사 내부의 보고서이고, 이것도 이제 오상식 부장이 돌아와서 출장을 마친 후에 여비 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는 거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비정산 내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출 내역을 여기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원래는 영수증이 여기 서류에 붙어 있겠죠. 앞면이나 뒷면에. 근데 이제 영수증은 안 보여주지만 그걸 가지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숙박비로 30만 원 쓰고 오고 교통비로 25만 원 쓰고 왔답니다. 그럼 엊그제 출장 갈 때는 50만 원을 가져갔는데 지금 증빙은 55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선 차변에 이 숙박비와 교통비 모두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판매관리비 중에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이 숙박비 또는 교통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장을 가면 밥도 먹어야죠. 식비. 아마 식비는 요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23일 날부터 27일 날까지 밥 안 먹고 지냈을 리는 없죠. 그래서 밥값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비교통비 안에는 꼭 교통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 떠났을 때 잠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밥 먹고 잠자고 교통비 쓰는 거, 이게 여비교통비예요. 그래서 여비교통비 55만 원 비용 처리를 차변에 기록하면 되고요. 이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은 이제 자산 중에 가지급금으로 했던 업무 가지급금이 이제 이날은 없어져야죠.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 누구 거? 오상식 거 50만 원 감소, 자산 감소가 이때 대변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변은 55만 원인데 대변이 5만 원 부족하죠. 여기 차변은 지금 여비교통비 55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5만 원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문제에서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5만 원을 감소시켜야죠. 회사가 추가 지급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차변의 비용 발생 55만 원, 대변의 자산 감소 55만 원. 두 개가 다 자산 감소죠. 가지급금도 자산, 현금도 자산. 그래서 대변은 자산 감소 55만 원. 그래서 거래금액 총액이 55만 원인데 55만 원 모두가 뭐예요?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우리는 손익거래라고 하더라. 손익거래. 그래서 거래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 제가 NC에서 평가 문제로서 5문제를 낼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앞부분에 뒤에 복잡하고 어려운 분계로는 안 내요. 기본적인 분계를 놓고서 여러분이 거래를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이 분계한 다음에 이것이 손익거래인가? 교환거래인가? 혼합거래인가?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한 번씩 해보셔라. 그런 연습을 좀 해보셔라. 이건 손익거래입니다. 혼합거래랑 다른 거예요? 혼합거래하고 다른 점은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섞여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는 55만 원이 전부 다 여비교통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익거래.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비교통비가 55만 원이 아니라 여비교통비가 일부였다고 한다면 거래금액 총액이 55만 원이 아니라 일부만 여비교통비였다고 하면 그건 혼합거래입니다. 만약에 50만 원으로 딱 떨어지면은 교환거래. 5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건 차변에 여비교통비 50, 대변에 가지급금 50만 원. 네. 그것도 손익거래. 예, 여비교통비 총액이 50만 원이 비용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면 혼합거래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 혼합거래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오상식 부장이 이 지출 내역, 지출한 내역이 45만 원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나머지는 회사에 입금했어요. 자, 오 부장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 50만 원 가지고 갔었고, 그런데 45만 원만 쓰고 5만 원이 남아가지고 회사에 입금시켰어요. 그때 한번 회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여비 교통비는 45만 원이 됩니다. 이게 비용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대변에 정산을 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전부 정산해야죠. 50만 원 가지급금이 대변에 가니까 자산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5만 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으니까 회사는 현금이 5만 원을 증가하게 되죠. 현금 5만 원이. 그래서 이게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상식 부장이 정산을 한 내역이 이러한 내역이라면은 이거는 거래의 종류에서 이것은 혼합거래라고 해야 돼요. 지금이랑 다른 점이 다른 점이 뭐냐? 자, 지금은 이 거래 금액 총액은 얼마입니까? 50만 원이 총액이죠. 거래 금액 총액이 비용이 아니라 일부만 비용이죠. 그래서 거래 금액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일 경우만 손익거래. 거래 금액 총액이 수익이거나 비용일 때만 손익거래. 이거는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니까 혼합거래. 혼합거래란 뭐였죠?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되어 있다 해서 혼합거래. 그래서 이게 혼합거래인 거예요. 조금 전에는 이 문제의 답에서는 이 문제의 답은 거래금액 총액이 55만 원입니다. 거래금액 총액이 55만 원. 그 55만 원 모두가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익거래. 차이 있죠? 자, 그래서 출장을 다녀와서 여비정산을 한 것, 이것을 증빙으로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다음에 7번째 증빙을 보겠습니다. 자, 납세자용 영수증이라는 게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전표 입력 안 했군요. 네네네. 자, 여기 6번 증빙 전표 입력 우리 하고 가야죠. 네, 날짜는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일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의 여비교통비 거래처는 여비교통비 거래처는 필요 없고요. 적요에다가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이라는 1번 적요가 딱 맞네요. 1번 엔터. 55만 원 대변이 가지급금 오상식 코드로 3001번으로 나타나야 되고 적요도 가지급금 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가지급금 정산 대체라고 하는 것이 6번에 있잖아요. 네, 그거 쓰면 됩니다. 6번.
그리고 50만 원이죠. 가지급금은 대변의 가지급금은. 그리고 또 대변에 현금을 더 주었죠. 그래서 대변에 101번 현금. 거래처는 엔터로 가면서 오상식 복사하고 가도 되고요. 현금은 거래처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저교에는 정산을 한 거니까 위에 있는 업무 가지급금 정산을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5만 원. 업무 가지급금 정산하면서 5만 원이 현금이 더 추가로 나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줄로 작성을 하는 분께 그런데 전표 번호는 하나라 하는 것은 뭐냐? 전표 번호가 같다는 것은 이것은 한 건의 거래로 전표 처리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 건의 전표가 되기 때문에 차변의 여비교통비 55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 50에 현금 5만 원. 네. 자, 다음 증빙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증빙인데요. 자, 근로소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습니다. 네. 엊그제 2월 25일 날 2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9만 원 근로소득세를 공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날 다음 달 10일이니까 3월 10일이 되죠. 3월 10일 날 회사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데 우체국을 통해서 납부를 했군요. 자, 용산세무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근로소득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근로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 기한일이라는 것은 다음 달 10일이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분계를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대변은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은 뭐 현금이 대변에 가야죠. 차변은 뭐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9만 원을 2월 25일 날 뭐로 잡아놨는지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차변이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9만 원. 이게 뭡니까? 부채 감소죠. 세금 내면 부채가 감소되는 거예요.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돼요. 그래서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은 자산 감소이니까 이런 거래는 교환 거래라고 하죠,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만 있는 거래는 교환 거래다. 자산 감소, 부채 감소가 있죠? 교환 거래다.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3월 10일 날짜로 바꾸시고 3월 10일 날짜로 바꾸시고 차변은 예수금 부채 감소. 거래처에 뭐 용산 세무서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다 넣죠. 용산 세무서. 꼭 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드로 넣지 마시고 옆에다 거래처 쓰시고. 자, 적용은 여기에 예수 1번? 예수 여기는 1번이 근로소득세 납부한 거니까 여기는 뭐 밑에 고를 만한 게 없는데요. 뭐 납부했다는 그 적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적요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죠. 2월분 소득세 납부. 그렇게 하시고 차변에 9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은 현금, 이거 출금으로 해도 되는데 그랬구나. 현금 납부했으니까. 네, 출금으로 해도 되고 그냥 저는 이번에는 한번 대변의 현금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9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표를 우리가 이제 그 대체 점표라고 한단 말이죠.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점표.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줄로 작성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출금으로 하면은 한 줄로 끝나죠. 예, 똑같은 분계인데. 그러나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하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다. 결국에 뭐를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냐면 분계. 이 분계가 제대로 되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가지 8번 문제, 건강보험료 납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자, 3월 10일 날입니다. 같은 날이죠. 소득세 납부한 날.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네요. 이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세금은 직원이 다 부담을 하는 건데 이 건강보험료는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50%는 종업원이 부담한 거, 원천징수시킨 거. 원천징수한 것은 종업원이 부담한 거죠. 그리고 50%는 회사가 또 더 보태줍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분계를 수행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건보료를 14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직원들 급여 때 공제한 게 아니에요. 7만 원만 공제했었어요. 그러면 14만 원 중에 7만 원은 2월 25일 날 급여 줄 때 떼오는 돈이고 나머지 7만 원은 회사가 보탠 거다 이거죠. 회사는 이것을 비용 처리하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차변이. 그래서 차변이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그쵸? 차변이 예수금 7만 원하고 복리후생비 7만 원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이제 알다시피 부채가 감소하는 내용이고 복리후생비는 비용이 회사 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켰기 때문에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감소하죠. 이제 보통예금은 여러분이 아주 습관적으로 거래처를 꼭 쓴다는 것을 습관을 좀 해야 됩니다. 신한 14만원 이렇게 해서 보통예금 14만원 대변이니까 뭐예요? 차산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가 바로 혼합거래라는 거예요. 거래금의 총액이 14만 원입니다. 그 중에 비용 발생 7만 원이 섞여 있죠. 이게 수익과 비용이 일부 섞여 있는 거. 이런 것이 혼합거래. 네, 전표 입력합시다. 3월 10일자 하나 더 입력이 됩니다. 지금 같은 날이니까 밑에다가 자, 차변에 예수금
이거 거래처 용산세무서 하면 안 돼요. 네, 뭐 거래처를 굳이 쓰려면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나가시고 여기다가 적요에다가 2월분 건보료 납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금액은 예수금은 7만 원이죠.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 거래처 쓸 필요 없고 적요에 엔터 쳐가지고 2월분 건보료 납부 그대로 쓰시면 되고 복리후생비도 7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네, 거래처가 은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거래처 쓰시면 돼요.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98002 적요는 엔터 쳐가지고 2월분 건보료 납부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14만원 대변에다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럼 밑에 분계 보시면 차변에 예수금 7만원, 복리후생비 7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4만원. 그리고 전표번호가 알아서 2번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전표번호는 특별히 일부러 수정하지 않는 한 이렇게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척척척 매겨집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